자, 항해용선 계약의 종류는 일단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 더 있지 않습니까? 일단 두 가지만 공부하세요. 이것도 벅차지 않아 지금, 그죠? 자기 자신을 공부할 때는, 자격증 시험 공부할 때는 제발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너무 낮추라는 소리는 아니고, 최대한 일단 강사가 중요하다는 건 일단 그거부터 해야 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거부터 하기도 벅차잖아요. 그거 하고 시간이 남고 여유가 있을 때는 다른 참고 도서나 다른 뭐 인강을 들으면 더 좋겠죠. 제가 이제 가르치지 않는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도 가르칠 수 있으니까 전 그런 거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더 많이 배우면 더 좋은 거고, 똑같은 문장도 다른 사례로 배우면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제 걸 들어야만 무조건 합격합니다. 뭐 제 걸 들으면 합격률이 60%가 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건 저는 일단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출제될 만한 것들만 미리 드리니까 이거라도 일단 먼저 하세요. 다른 거부터 막 먼저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조건 이 개념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 저는요, 저는 암기파가 아니에요. 저는 이해파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돼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 그래요? 암기파가 아니라 이해파다. 그럼 정말 어려운 개념을 주고 요거 이해를 하면 암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냥 외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태세가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파는 없습니다. 이해파는 없고 암기파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많아.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저도 암기파예요. 저도 옛날에 이해파인 줄 알았는데 박사과정 하다 보니까 암기파야 하더라고요. 자, 선봉용선계약. 선봉용선계약은 자, 적하량에 관계없이 얼만큼 실었느냐에 관계없이 일정한 선복을 계약하고 운임도 자, 얼마만큼 실었냐 상관없다. 이만큼 빌렸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빌렸어? 그럼 뭐 얼마만큼 실었는지 상관없이 이만큼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긴 편하겠죠. 선봉용선 계약은 한 선박의 선액 전부를 한 선적으로 간주해서 운임을 정하는 용선 계약을 말한다. 그래서 럼썸 차트라는 요 영어 표현도 좀 알아두세요. 선복, 즉 포인트는 뭐다? 적하량의 관계가 없다. 선복의 관계가 있다. 일대용선 계약. 일대용선 계약은 화물을 선적한 날부터 양육할 때까지의 날짜를 하루당 얼마로 선복을 임대하는 계약을 말한다. 마치 뒤에 나올 기간용선 계약과 이거 비슷한 개념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비슷한 개념입니다만, 항해용선 계약 안에 있는 일대용선 계약은 뭐냐면, 일단 왜 있냐면, 이거 너무 또 근본으로 들어가는데 듣고 잃어버리세요. 원래는 출발지, 얘도 출발지야. 도착지가 정해져 있어요. 다만 며칠이 걸릴지는 모르는 거야. 그러면 듣고 읽어보세요. 이 용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만 계산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가까운 부산에서 상하이 포트 가는 것까지는 가깝게 계산이 되겠죠. 뭐 짧으면 이 하루 반, 뭐 길면은 뭐 어떤 게 있으면 3일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칠레에서 한국까지 와, 엄청나게 길죠. 그거는 출발지와 도착지만 안다고 해서 어떤 계산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정으로 두되, 날짜에 따라서 날짜가 늘어나면 사실 용선주가 손해잖아요. 용선자가 이득이고 어차피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날짜로 추가적으로 체크하는 거죠. 출발지와 도착지는 이때, 출발항과 도착항, 즉 선적항과 목적항은 이때, 날짜로도 계산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선적한 날부터 양육한 때까지의 날짜를 쉽게 추측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일대용선 계약으로 맺는 거죠. 너무 길어져. 나는 예상을 한 20일하고 용선 운임을 체크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80일 걸렸다. 그럼 그 손해를 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일대용선 계약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우리 일대용선 계약으로 하자. 그죠? 기간용선 계약이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출발항과 도착항이 있는 겁니다. 항해용선 계약은. 되겠죠? 그래서 헷갈리지 않으셔도 된다. 결국에는 날짜로 하지만, 일제용선 계약은 날짜로, 하루 단위로 하지만 얘는 출발항과 도착항이 있다. 그래서 기간용선 계약의 일부가 아니다. 라고 체크를 좀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그냥 이렇게 출제가 돼버려. 그래서 이거 기간용선이랑 비슷한데 해도 그냥 비슷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돼. 모든 거를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큰일 납니다. 자, 용선자는 용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용선주는 선박 운행에 따른 비용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겠죠.
자, 선박에 부과되는 세금은 당연히 선주가 부담하고 납득 가능하시겠죠?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은 용선자, 즉 쉬퍼, 즉 송화인, 즉 수출자가 부담하는 게 맞겠죠? 납득 가능하죠?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막. 공황이 올라 그래. 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떡하죠? 너무 중요한데. 하역비 부담 조건 유형. 진짜 중요합니다. 자, 하역비 부담 조건. 실제 교재에서도 여기를 중간에 끊어주세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하역비 부담 조건은 대카테고리가 뭐예요? 항해 용선 계약에서 하역비 부담 조건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있는 거는 정기선 거예요. 정기선 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항해 용선 계약이죠? 항해 용선 계약은 뭐야? 용선 계약이잖아. 그럼 용선 계약의 대전제는 뭐야? 부정기선이랑 친한 애들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하역비 부담 조건 전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애들이 비로소 항해 용선 조건에서 하역비 부담 조건이고 얘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 중에 그걸 설명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네, 알아두세요. 이거는 왜 정기선인데 왜 항해 용선 밑에 들어가 있지? 뭔가 이상한데? 체계가 이상한데? 사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냥 받아들여. 정기선 이상한데 그냥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맞겠지. 체계 오류는 없겠지.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데 공부 잘 못하는 사람. 아니 또 댓글 다는 거지. 정기선 이거는 저기 부정기선과는 다른 거 아닙니까? 왜 항해용선 하역비 부담 조건 밑에 이게 있습니까? 어찌됐건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찌됐건 그래. 이 위에 거는 정기선 거예요. 이 밑에 게 바로 항해용선 계약 겁니다. 자, 벌스텀 차터 보시면 자, 적화시와 양화시의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한다. 선주가 부담한다. 자, 정기선의 하역비 부담 조건이어서 라이너 텀스라고 또 한다. 자, 정기선이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는 벌스텀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벌스텀이라고 하고요. 라이너 텀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화주가 부담하느냐. 즉 용선주가 부담하느냐 아니면 용선자가 부담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나오는 FIO, 그리고 FIOST, 그리고 FI 차터, FO 차터, 크로스텀, 넷텀 얘에 대해서 배울 건데 매우 중요합니다. 항상 선주 기준이라고 적어두세요. FIO 옆에다가 선주 기준이에요. 선주 기준으로 free in이 적합니다. 적하. 물건 실는 거. 아웃은 뭐겠어요? 양하겠죠. 그죠? 여기도 영 표현 한번 볼까요? 스토어드는 뭐예요? 그건 이따 보고. 적하와 양하가 자유롭다. 자유로워진대요. 선주 기준이니까 선주가 적하와 양하가 자유로워. 난 두 손 팔짱 끼고 있으면 돼. 적하, 양하 난 모르겠어. 즉 부담이 없어. 그럼 선주가 부담이 없으면, 즉 용선주가 부담이 없으면 그 부담 누가 해야 돼? 화주 또는 누가 해야 돼? 용선자가 하겠죠. 그래서 적하시와 양하시의 하역비를 모두 화주가 부담한다. 이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풀립니다. 이거 그냥 막 대충 드립다 외우면 안 돼요. 선주 기준으로 free in, free out. 즉 선주가 적하와 양하로부터 자유롭다. 그럼 화주가 부담하겠죠. 얘를 용선자로 표현해도 틀릴까요? 맞을까요? 상관없어. 동일한 주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건 상관없어요. FIO 조건은 선적과 양육 과정에서 선내 하역 인부임. 결국 선내 하역 인부임도 뭐야? 하역비에 들어가는 거죠?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건데 하역비를 찢어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딱 던지면서 자, 하역비 중에 선내 하역 인부임이 있는데 그거 표현도 안 했죠? 그냥 선내 하역 인부임 딱 툭 던지면서 자, 선내 하역 인부임은 누가 부담하냐? 라고 딱 물어보면 하역 인부임도 결국에는 참 뭐 꼬아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절대 안 틀리죠. 이거 그냥 하역비 부담 조건 물어보는 거구나. 포인트가 어디 있는 거다? 화주가 부담하냐? 선주가 부담하냐? 그걸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선내 하역 인부임?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화주가 부담하는 게 free in, out 차터. 되겠죠? 됐으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뒤에서는 이제 다른 거 다 풀렸어. 그럼 이거는 뭐야? ST가 더 붙었죠? 스토어드랑 트림드가 붙었어요. 그럼 뭐예요? E는 적하, 선적. 아웃은 양하, 양육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스토어드는 뭐예요? 본선 내 적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트림드가 뭐예요? 트림이 뭐예요? 다듬다는 뜻이죠. 화물 정리비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거를 다 자유롭대. in, out, 그리고 그러니까 선적, 양육, 적입, 화물 정리 모두 다 프리하대요. 누가? 선주가 프리하니까 선주 팔짱 끼고 있으면 누가 해야 돼? 결국에는 울면서. 화주가 해야지. 화주 즉 용선자가 해야지. 즉 슈퍼가 해야지. 됐나요? 됐으면 좋을 텐데. 이거 됐으면 좋을 텐데. 원칙만 알면 다 풀리는데. FI 그러면 뭐야? free in이겠죠. 화주는 적하 즉 선적에서 자유롭대. 아니 선주는 적하 또는 선적에서 자유롭대. 그럼 뭐는 안 자유로워? 양하 또는 양육에는 안 자유롭겠지. 그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볼까요? 자, 적하 시에는 선주는 자유로우니까 누가 부담해? 당연히 화주 또는 용선자가 부담하는 거고, 양하 시에는 프리가 없죠? 그럼 선주가 부담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선주가 부담하겠죠. 되겠죠? 이 표현만 잘 알면 다 풀리는 거예요. 자, 항해 용선 계약에서는 선내인부의 작업 비용. 큰일 났다. 나 선내인부의 작업 비용 뭔지 모르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하역비지 결국. 뭐가 어려워 그렇게. 뭐가 그렇게 무서워. 그죠? 선적 시에는 용선자가 부담하죠. 헐, 난 화주라고 배웠는데. 제가 말했죠? 똑같다고. 선적 시에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육 시에는 선주가 부담하죠. 그죠? 용선주라고 표현해도 틀린 게 없는 거고. 자, 임금 부담과 관련해서 선적 시는 용선자가, 양육 시는 선주가 부담하다. 이거 큰일 났다. 스토브 도레지? 이게 뭐야? 나 처음 듣는 용어인데 큰일 났다. 나 틀렸다. 이거 다음 문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 핵심은 뭐예요? 얘가 아무리 출제자가 바리에이션을 많이 펼쳐도 하역비다. 누가 부담하느냐? free in 선적 시는 당연히 화주, 양육 시는 선주. 되겠죠? 제가 왜 사실 보통 책은 요것만 딱 기재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 두 개를 왜 들고 왔을까? 쫄지 말라고. 임금으로 던져주든 선내인부의 작업 비용으로 던져주든 하역 운임 하역 인부 임으로 던져주든 다 같은 걸 묻고 있다는 거라고요. 핵심은 뭐다? 여기 있다 항상. 되겠죠? 됐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 조금만 이상한 시험에 실제 시험 들어가면은 제 책에서 있던 문장들이 바리에이션이 돼서 항상 나와요. 그대로 문장들이 출제가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강의 시간에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그럼 그걸 언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지식의 어떤 고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험장에서 배운 건데 안 배웠다고 착각을 해요. 항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면 아 맞다 이게 그건데 라고 해서 아는 문제를 보통 틀려와요. 그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땅을 칠 억울함이 될 겁니다. 되겠죠? 아예 모르는 문제가 출제되고 아예 기존 10년의 기출경향과 아예 정반대로 되는 문제도 한 과목당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그걸 틀리는 건 상관이 없어. 그걸 다 틀려봤자 90점 그러니까 한 4-5문제는 항상 과목당 신유형이 출제가 돼요. 절대 그 누구도 다룰 수가 없는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내는 거야. 계속 신유형도 좀 넣어줘야 되잖아요. 한 10% 정도는. 얘는 틀려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고요. 여러분들이. 하지만 이런 것들 실제로 이제 이 문장 봤을 때 아씨 임금? 나 이거 안 배웠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조건이었지? 이렇게 생각해버리면은 이걸 틀리고 오면 정말 억울하다고요. 나중에. 그죠? 이거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야? 결국 가져갈 거는 90%의 문제 80% 이상의 선지들은 내가 배운 거에서 배운 거가 나오거나 배운 거가 나올 확률이 한 70%가 넘고 나머지 한 10%, 20%는 이 배운 거에서 조금 변형을 줘서 출제를 할 거예요. 보통. 쫄지 말라 이거예요. 자신감을 가져라.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자, F5 차트. 적하시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선주가 나갈 때 자유롭대. 적하시에는 그러니까 선주가 부담하지. 양하시에는 선주가 팔짱 끼었으니까 화주가 부담하죠. 용선계약의 하역비 부담과 관련해 선적시에는 용선주가 부담하고 양육시에는 용선자가 부담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울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로스텀과 넷텀. 상충됩니다. 자, 항비, 하역비, 검수비 모두 선주가 부담한다. 모두 항상 이 구분에 되어 있는 건 선주 기준이기 때문에 그로스, 전부 다 선주가 부담한다. 그로스텀. 선주가 완전 넷. 이거 약간 뭐 발가벗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선주가 모두 자유롭다? 그럼 화주. 되겠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잘 나와요. 넘어갑니다.